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이 이내경 혁신위원장 파동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내경 씨와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천안함 관련 막말 논란을 두고서 당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계속 충돌하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두고서도 친명계와 비명계가 날카롭게 맞서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 친명계 중진은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심리적 분당 상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자신의 무한 책임을 언급했을 뿐 아직까지 이내경 씨 인선으로 현 난국을 부른 데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고 뚜렷한 수습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민주당 내홍과 관련한 속보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그 대표로서 결과 책임을 무한정친다 했듯이 당대표직 사퇴밖에 없다. 지금 대표가 사퇴하게 되면 당을 더 위기에 빠뜨리는 거죠. 예.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이런 서로가 심리적 분당 상태, 이것이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내경 다른백년 이사장을 이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에서 시작된 민주당의 내홍 사태, 며칠째 당 안팎을 지금 뒤흔들어 놓고 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한 막말을 사과했던 권칠승 수석 대변인, 오늘은 최 전 함장을 직접 만나서 사과한다고 합니다. 네, 지난 5일에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한 이내경 이사장의 과거 SNS 글이 파문을 일으켰죠. 이 와중에 최원일 전 천안 함장이 이내경 위원장의 해촉을 요구했고 수석 대변인으로서 상황을 수습하던 권칠승 의원이 최 전 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으로 부하들을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어제 권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개를 숙였고요. 오늘은 최 전 함장을 직접 만나 문제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성우 천안함 유족 회장은 중앙일보를 통해서 권칠승 대변인이 최 전 함장에게 단 둘이 만나자고 제안해왔다고 밝혔고요. 권 대변인 측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사과에 최 전 함장에 대한 사과의 마음도 포함이 돼 있었지만 함장 개인에 대한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는 천안함 장병들의 입장에 따라 권 대변인이 따로 최 전 함장을 만나서 사과의 입장을 직접 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어제 권 수석 대변인의 사과 기자회견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 이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에요. 이 국회의원실로 항의 방문을 한 천안함 생존 장병 전준영 씨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천안함에 있었지만 살아남아서 천안함 생존 장병 전호의 이 회장을 맡고 있는 전준영 씨가 어제 권 수석 대변인의 의원실을 찾았는데 그 시간은 이제 권 대변인의 기자회견 이후인 오후 2시 반쯤이었습니다. 이유는 이거였죠. 전 씨는 권 수석 대변인이 유감 표명은 했지만 최 전 함장에게 직접 사죄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이 권 대변인과의 면담을 요청을 한 건데요. 다만 1시간 넘게 보좌진과의 실랑이를 한 끝에 이 권 수석 대변인과 비공개로 20여 분간 만났습니다. 면담에서 권 수석 대변인은 최 전 함장에게 바로 연락을 하겠다면서 전 씨에게도 직접적으로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유감 표명을 하셨는데 제안의 판단을 보유하셨는데 최소한 두 분께 사죄를 하고 하셔야 되는 게 정말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아니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여기 있겠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정중하게 혼자 온 거고 지금 아니 이게 어떻게 정중하게 온 온 겁니다. 거예요? 예. 그럼 부탁대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런 실수를 하셨으면은 함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또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상처 받았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전화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 충분히 시간이 기회가 있으셨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했으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모실 일이 없는 거예요. 올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진짜 지금 제 가게 하는 거 문 닫고 쟁일 잠 못 자고 부들부들 떨면서 왔거든요. 저희도 이거 갖고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솔직히 진짜 힘들거든요. 그냥 좀 사람답게 살게. 예? 진짜 13년 동안 그러니까 전준영 씨가 권수석 대변인한테 이제 최 전 함장에게 직접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권수석 대변인이 이를 받아들여서 오늘 최 전 함장을 만나서 사과하겠다고 한 바로 그거군요. 네, 맞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권수석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지만 사과의 대상을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이 낯짝을 운운하면서 좀 막말을 했었던 최 전 함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최 전 함장을 향해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뭉뚱그려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반쪽 사과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고요. 최 전 함장도 자신의 SNS에 망원 피해 당사자에 직접 사과 않고 갈라치기 하느냐는 반발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은 중앙일보를 통해 유족들도 권 대변인을 만나서 망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 천안함 자폭 망언을 한 이래경 씨의 혁신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사과를 받을 계획이었는데 일단 권 대변인이 최 전 함장을 독대하겠다고 하니 또 결과를 지켜보고 행동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전 함장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이래경 씨의 주장에 이제 동조하거나 또 감싼 사람들도 직격했습니다. 네, 최 전 함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그만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그는 주전 선수가 퇴장당했다고 응원 관중들을 뛰게 해선 안 된다며 권수석 대변인을 향해 자신과의 만남 전에 정리하고 나와달라고 했는데요. 최 전 함장이 함께 첨부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의 글과 뉴스 댓글 등으로 볼 때 주전 선수는 이래경 전 위원장을, 응원 관중은 김 이사장과 민주당 지지자 등으로 보이는 네티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과거 김어준 씨 등과 함께 활동했던 김용민 이사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천안함 사건의 진실과는 무관하게 당신 신념대로 폭침이 맞다면 나는 일생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것 같다. 너무 나대시는 경향이 있다. 그런다고 패장의 포지션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최 전 함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요, 어제 이번 논란에 대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제 오후 이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던 한 장관은 기자들이 천안함 왜곡 논란과 관련해서 물으니까 천안함 피격은 이 북한의 불법적인 침공 내지 공격이라는 것이 역사적 평가라면서 언젠가는 북한의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누구든 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정략적인 이유로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는 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면서 특히 민주당이 주도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걸 형사처벌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강조를 했는데요. 천안함 피격에도 이 5.18 민주화 운동 같은 이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냐 이런 이제 기자들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린 문제는 아니고 이 명백한 역사 왜곡과 폄훼를 공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불법적인 어떤 침공 내지 공격이라는 것이 역사적 평가죠. 특히 우리나라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실정법까지 운용되는 나라이고 그 법을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민주당이 천안함의 피격을 자폭이라고 한다든가 천신만고 끝에 동료들과 생환한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동료들을 죽이고 왔다라는가 이런 식의 지독한 역사 왜곡과 폄훼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막말성 발언을 옹호했던 일부 민주당 인사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권 수석 대변인의 이 문제의 발언을요, 이 지나가는 말이나 혼잣말이었다 이렇게 감싸는가 하면 천안함의 경계 실패, 또 최 전 함장의 책임론까지 제기하는 그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네, 특히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인데요. 어제 장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권 수석 대변인의 발언이 공식 100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이 따라붙는 과정에서 그냥 혼잣말로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을 했고,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한 것에 책임감도 있다면서 최 전 함장의 책임론도 거론했습니다. 또 최 전 함장이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이재명 대표에게 항의한 것과 관련해 최 전 함장이 출입이 제한된 곳에 들어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장 최고위원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인이라면 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이 침략을 당한 것도 어찌되건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결국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지휘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저 의구심이 드는데, 저 자리에 최원희 함장이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자리는 이 외교사절과 정당 대표,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만 갈 수 있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근데 유가족들도 그 펜스 밖에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저거 좀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펜스 운운하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말하려던 그 핵심이요. 결국 이제 최 전 함장이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구역까지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항의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정부라든지 그다음에 여권의 방치 또는 지원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 이런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보훈부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 밝혔죠. 네, 채널A에 따르면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추념식이 끝나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하고요. 오히려 천안 함장이 추념 행사의 주인공이고 정치인들은 이들을 기억하려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최 전 함장 역시 장 최고위원의 발언은 자신을 모욕한 거라고 비판했고, 천안함 생존장병 전준영 씨는 민주당의 장 최고위원을 자제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권칠승 수석 대변인에 대해서는 공식 브리핑은 아니고 혼잣말이었다 이런 식으로 감싸는 장경태 최고위원과 지휘관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두둔하는 서은숙 최고위원 등은 정녕 국민의 대표가 맞느냐면서 이것은 호국 장병과 심지어 북한의 천인 공노한 만행으로 전우를 떠나보내 힘들어하는 이들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천안함 자폭 등의 발언으로 민주당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한 이래경 씨, 어제도 천안함이 원인불명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은 이 씨는 이 언론사에 보낸 반론 성격의 입장문에서 원인불명인 천안함 사건을 미국 패권이 북한 폭침으로 단정을 했다면서 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 천안함 사건이 재조명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를 두둔하는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바로 안민석 의원인데, 라디오에 출연한 안민석 의원이 이래경 이사장은 이 문제가 된 발언 말고는 깨끗하고 유능한 분이라면서 민주당으로선 귀한 자산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안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내경이라는 분은 이번에 문제가 된 발언 말고는 그분의 살아온 삶이 깨끗하고 또 유능하고 저희 진영,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과거 70년대 민주화 운동한 분 중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분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누구를 통하건 인지도가 있건 없건 간에 숨겨진 아주 귀한 그런 자산이었는데 그 자산을 이번에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다가 9시간 만에 사퇴했던 이래경 씨. 지금 계속해서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안민석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들으신 것처럼 이래경 씨는 유능하고 귀한 자산인데 이번에 잃어버리게 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 중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강성 지지자들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은 뭐 중도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친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마 강성 지지층들 목소리가 안민석 의원한테는 저는 크게 들리기 때문에 바로 저런 발언이 나온다고 봐요. 어찌 보면 그 안민석 의원의 말처럼 정말 귀한 자산이라면, 그리고 문제되는 발언이 그거밖에 없었다면
그 부분을 깨끗하게 사과하면 혁신위원장 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저는 어찌 보면 국민 전체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만 보는 게 아니고 국민 전체로 보면 이 발언을 수습할 힘이 없기 때문에 동력을 잃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안민석 의원의 저런 주장은 당원 중에서도 일각의 강성 지지자 그쪽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아마 최고위원이 저런 발언을 계속하면 민주당은 점점 더 당원으로부터는 모르지만 국민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안민석 의원이 지금은 최고위원은 아니죠. 네, 그냥 응원입니다.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안민석 의원의 저 발언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혁신위원장이 이래경 이사장이 혁신위원장으로 일단 지정이 됐다가 9시간 만에 사퇴하는 일들을 지금 벌였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천안함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들, 왜곡된 사실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적으로 많은 공분을 얻었습니다. 특히 천안함 피격 사태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과연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하냐, 자질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퇴한 사람인데 그분에 대해서 또 다시 뭐 귀한 자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전략으로 보더라도 이 논란 자체를 이제 매듭 짓고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다른 혁신위원회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를 한 발 나아가야 되는 국면에서 계속해서 논란을 자초하는 국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발언들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후폭풍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내경 이사장,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어제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또 다른 음모론을 제기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래경 이사장은 어제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앞서 SNS를 통해 지난 대선의 미 정보기관의 개입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직후 당시 CIA 수장이 극비리의 방안에 당시 윤 검찰총장을 면담했었고 이때부터 윤 총장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무시하는 등 안하무인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이 미중 등거리 외교와 북한 포용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었다며 당연히 한국 차기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미국 전략이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허무맹랑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대통령실 측은 이래경 씨의 이 같은 주장이 알려진 직후에 일부 언론들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CIA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면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측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지만 이러한 주장이 나오면 동맹국인 미국을 폄하하는 것이라며 동맹 간의 신뢰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래경 씨가 민주당 내분과 자중질환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려 한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며 현명한 우리 국민은 이런 얄팍한 정치적 꼼수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내경 이사장을 둘러싸고 불거진 여러 논란들을 겨냥해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래경 이사장이 과거 발언 논란 등으로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지 9시간 만에 사퇴했지만 그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가 당대표로서 이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이 모욕적 언행에 대해서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고요. 또 하태경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대표로서 무한 책임지겠다면서도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하지 않고 구체적인 수습 방안도 내놓지 않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나온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와 오늘 나온 하태경 의원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기만하는 데는 선수인데 말은 무한 책임, 행동은 무책임. 무한 책임이란 말은 사퇴할 때 쓰는 표현이 무한 책임인데 그 말로 끝이잖아요. 사퇴 절대 안 합니다. 그분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은 천안함의 전 함장을 겨냥해서 이 막말성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을 일으켰던 권칠승 수석 대변인에 대해서도 지금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예고했던 대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래경 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아까 좀 전에 전해드렸듯이 천안 함장에 대해서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이런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됐던 민주당의 권칠승 수석 대변인 역시 진심으로 사죄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이 국회에 권칠승 수석 대변인에 대한 징계 요구서도 제출했는데요.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직접 요구서 제출에 나선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권 수석 대변인이 전 천안함장과 용사들에 대해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서 징계 요구 사유를 설명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천안함 함장 그리고 또 우리 천안함 용사들에 대해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지금 저희들이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하고 지금 13년째 반복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비명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이래경 사태에 대한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내홍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심리적으로는 이미 쪼개진 상태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래경 씨가 이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됐다가 엄청난 후폭풍만 남기고 9시간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그동안 조금씩 분출되고 있던 이 민주당 내 갈등이 폭발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이 씨를 혁신위원장에 앉힌다는 말 자체를 임명 하루 전날에야 들었고 또 이 씨가 어떤 인물인지를 아는 최고위원들이 없었다면서 이건 인사 참사라는 그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쏟아졌는데요. 당이 이렇게 들끓으면서 아까 언급하신 그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자조적인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친명계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심리적 분당 상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걸 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재명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넙이죠. 돈봉투의 넙, 코인의 넙 이어서 이 혁신위원장의 늪에 지금 빠져버렸는데요. 검찰 정권이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략과 프레임 속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 적대시하는 이런 서로가, 심리적 분당 상태 이것이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이죠. 비명계 일각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이게 이재명 대표의 결함과 한계이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려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퇴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민주정당에서 대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떤 A라는 특정 인물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그거는 1인 정당입니다. 그게 사설 정당이지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친명계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당대표 사퇴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당 대표 자리가 만약에 공석이 된다면 당을 더욱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게 친명계 측의 주장의 요지죠. 네, 맞습니다. 친명계 좌장격으로 꼽히는 이 정성호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습관적으로 대표 사퇴하는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표가 사퇴하게 되면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다시 민주당이 전당대회 어떻든 그런 소용돌이에 빠져든다고 하는 것은 당을 더 위기에 빠뜨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혀 뭐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고. 이내경 사태는 결과적으로 이제 당의 혁신을 위한 그런 혁신위의 발족 그런 문제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당 내홍만 증폭시키고 말았다.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자책골을 넣은 상황이다. 지금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표가 이 제야 원로그룹에서 혁신위원장을 물색했던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왜 굳이 당 밖 원로그룹에서 이것을 찾으려고 했었는지, 왜 원로 인사들을 고집했었는지 이 부분에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일본
일부 언론에 따르면요, 이재명 대표는 약 한 달 전부터 시민운동 이 원로그룹과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혁신위를 꾸리기로 한 쇄신 의총이 지난달 14일에 열렸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혁신위 구성 초기부터 이 대표가 이 원로그룹들을 통해서 후보군을 찾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최근 박광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명계 의원들이 인적 쇄신 차원에서 당 지도부에 입성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혁신위원장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인사보다는 어느 정도 자신의 편이 돼줄 수 있는 인사를 앉히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고요. 돈봉투와 코인 의혹 등으로 당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직을 고사하는 사례도 많았을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이 대표 입장에선 여기에 개파까지 고려하다 보니 결국 당 밖의 시민사회 원로그룹에서 후보를 찾을 수밖에 없었을 거란 현실적인 이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이내경 씨의 이 낙마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더 극심해진 당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금 방안을 찾아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대표 이번에는 이제 신중한 인선을 통해서 혁신을 해나가겠다, 이런 의지는 밝히고 있는데, 하지만 일부 비명계에서 요구하는 그 퇴진론, 여기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이 양대노총 청년 노동자와 이 노동정책 간담회를 한 데 이어서 오후에는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을 논의하는 등 대여 투쟁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이 혁신위원장 인선 논란으로 증폭된 이 당내 갈등을 접어두고 대여 공세에 단일 대여를 형성하자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자신의 거취 표명을 압박하는 비명계 목소리에도 사실상 선을 긋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이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기 극복 방법에 대해 이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인사 실패로 분당이나 비대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이번 위기 극복 어떻게 하실 생각일까요? 네, 더 훌륭한 이제 인재를 발굴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겠지요. 선생님, 다음 혁신위원장 인선은 좀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의원 전체 의견 듣고 계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추천 통로 등을 확대해서 늦어도 이달 안에는 이제 혁신위 인선을 완료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이 이게 계속 시끄럽고 또 앞으로도 이게 쉽게 해소될 그런 전망이 잘 안 보여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내경 사태를 계기로 당 혁신 방향성에 대한 친명계와 또 비명계 간의 시각차가 더욱 분명해졌다, 좀 선명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대의원제 폐지 등을 내세우면서 당원이 중심이 되는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검증 리스크가 있는 외부 인사를 고집하기보다는 안정감 있는 당내 인사를 인선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성준 대변인은 앞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대위원장을 지낸 우상호 의원과 험지인 서울 서초구 출마 의사를 밝힌 이 홍익표 의원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고요. 당 안팎에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추미애 전 법무장관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준 대변인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고 비대위원장까지 했던 분들이고, 아니면 뭐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삼선 의원하고 또 정치에서 정치규정도 하고 여러 역할들을 했던 분이고, 여의도의 정치를 배제한 상태가 더 우선순위에 던 거죠. 이내경 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험 요소가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하나 안 할 수 없다. 그게 정치적 고려라는 거죠, 제 얘기는. 하지만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우상호 의원이나 또 홍익표 의원 등 진정한 당 혁신을 위한 적임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김종민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와 관계에서 한 번씩 검증이 다 된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은 혁신위 얘기는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자고 얘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적임자는 아니죠, 당연히.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좀 가까운, 또 이재명 대표 체제를 조금 더 좀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머리를 쓰면 어떡합니까? 국민들한테 안 통하죠, 그런 거는.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혁신하려면 이재명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위원장을 임명해서 정말 나를
넘어서서 이재명 넘어서 허심탄회하게 맡기는 겁니다. 관련해서 비명계 이상민 의원 역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에 자신에게도 칼날을 겨눌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래경 이사장 사태로 민주당 위기 이제 더욱 커졌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혁신을 위해서 새 인물을 더 신중하게 찾아보겠다 이런 입장 말고는 아직까지 어떤 뚜렷한 위기 극복 방안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래경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지금 뭐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확실한 어떤 해결 방안 내놓는 건 좀 시기상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계속 원론적인 답변을 한다거나 또 어떤 당내 비판론에 대응해서 뭔가 사과 표명이나 또 유감 표명조차도 하고 있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하는 목소리들도 많은 듯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뭔가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하고자 혁신위원장을 내정을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또 자충수가 됐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혁신위원장 이제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경우에도 사실은 각 언론 매체를 보면 구인난을 겪었다고 전부 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고사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죠.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민주당에 대한 혁신위원장을 안 맡으려고 했을까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안 맡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말로만 전권을 준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전권을 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지금 민주당을 혁신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고 판단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래경 씨도 지금 혁신위원장을 9시간 만에 물러났는데 새로운 사람을 외부에서 과연 찾을 수가 있을 것인가.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뭐 많은 의견을 듣고 있다고는 하는데 듣고 있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또 뚜렷한 대안을 찾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당내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국면에 처하게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은 이재명 대표에게 뭐 100마디 말보다는 또 행동이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들께 좀 행동으로 혁신위원장이 되었던 혁신위원회가 되었던 어떤 모습을 할지를 보여줘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재명 대표로서는 말을 좀 아끼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중요한 것은 혁신위원장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히 중도층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감력이 있는 인물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개혁 성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보다 좀 중도 성향이 있는 사람으로 물색을 해야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층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펼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을 물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은 뭐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당 내에서 소수의 의원들이 뭐 이재명 사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뭐 이래경 이사장 사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검증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냥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사퇴론을 연결하는 것은 좀 당 내부에 있는 인사로서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방향의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혁신위원장으로 그럼 누구를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혁신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야 된다든지 이런 좀 건전한 방향으로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뭐 사퇴가 되었던 이런 비판론이 나오면 당에서도 당원들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내경 사태에 가려져서 아주 잠시 잊혀졌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남국 의원인데요. 수십억 코인옥에 휩싸여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잠적한 다음에 얼마 전에 국회에 복귀를 했죠.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요. 자신의 코인 투자를 비판하고 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의 김성원 의원 그리고 장해찬 최고위원을 형사 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의적인 주장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인 건데요. 김남국 의원실은 오늘 SNS를 통해서 김성원 의원과 장해찬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렇지만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할 것이며 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요, 국민의힘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김남국 의원의 이 몸통이 이재명 대표라는 식의 주장, 그다음에 대선 자금 세탁설 이런 부분 등을 주장을 하면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아주 맹공을 펼쳐왔죠. 네, 관련해서 김성훈 의원과 이 장해찬 최고위원의 지난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온 국민들께서 이 털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이 김남국 먼지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번 사건이 코인 중독자 김남국에 대한 정치적 심판에서 이제는 중대 범죄자 김남국에 대한 법적 책임 의혹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마뱀 모양 머리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죠. 꼬리에는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송영길, 김남국, 윤미향입니다. 결국 이 꼬리들이 전부 다 몸통인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거든요. 변재일 민주당 의원과 통화한 기자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은 김남국 의원 윤리위 제소해야 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할 정도로 나름의 공정성을 갖춘 분도 김남국 제소해야 된다. 쇄신의총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걸 맡고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누굽니까? 부인하지만 바로 이 도마뱀 몸통인 거죠. 이재명 대표. 네, 김 의원과 장 최고위원의 지난 발언들을 듣고 오셨는데요. 이 의원실은 이 두 사람의 어떤 발언들이 명예훼손에 해당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의원실에서는 이 김성원 의원과 장해찬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고 또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서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밝혀왔듯 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이제 고소를 당한 그런 입장이죠.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인데 장 최고위원 또 반박에 나섰습니다. 네, 장 최고위원이 오늘 SNS를 통해서 코인게이트 김남국 의원이 저를 고소했다고 한다 하면서 상임위와 본회의는 나오지도 못하고 무노동 세비를 받으면서 고소장 작성할 시간이 있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질의나 장관 청문회 도중에 코인을 거래한 것처럼 혹시 고소장 작성하는 중에는 코인 거래를 안 했는지 궁금하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국회 징계 절차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마침 오늘 오후입니다. 김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국회 윤리특위의 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첫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네, 국회에 따르면 오늘 자문위는 국회에서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첫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징계안에 대한 향후 절차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요. 자문위는 추가 인력 투입 여부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8명으로 구성이 되지만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의 경우 좀 관련해서 전문가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실은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 발언들도 듣고 오겠습니다. 당 보호막 없이 적극적으로 싸우겠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는 자제해 왔지만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울 생각입니다. 이게 당 차원의 진상조사로부터 도망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당 진상조사를 요청한 게 바로 저였습니다. 피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리특위나 자문이 출석하실 예정이세요? 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김남국 의원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검찰의 수사 어디까지 진전이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검찰이 수사력을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김 의원의 코인 매수 자금의 출처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등에 있는 김 의원의 자산화폐 계좌는 물론 이와 연동된 은행 계좌 등을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현재 내역을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보 매매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해당 코인에 어떻게 많은 액수를 투자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있는 만큼 김 의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에 대한 수사와는 별도로 이 위믹스 코인의 발행사 위메이드 장형국 대표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최대 80억 원어치를 보유했던 만큼 해당 수사 과정에서 이 김 의원의 코인 입수 경위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이 가장 큰 이득을 본 건 위믹스 코인이었으므로 정상적 투자였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사건 사이에 중요한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밝히면서 김 의원은 위믹스로 큰 시세 차익을 받고 일부 투자자는 이 발행량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한다면서 이들이 피해를 입은 과정이 이 김 의원 건과 무관할 수도 있지만 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위믹스의 상장 전후 가격이 상승했다가 떨어진 시점 등 이 전 과정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다만 검찰은 현재 김 의원이 이 SNS 등으로 입장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만큼 이 김 의원 소환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처럼 김남국 의원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국민의힘의 김성원 의원 그리고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을 각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바로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고소 사실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이 고소가 형사적으로 과연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법률가인 장 변호사님 의견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고소한 범죄 혐의 자체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거짓말을 해서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소장에 어떤 부분을 과연 허위사실을 보았는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됩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을 정말 허위인 것인지 아니면 진실인 것인지 이 부분을 놓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뭐 명확한 허위사실이라든지 뭐 터무니없는 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의 일환으로 지금 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고소 과정이 그냥 단순히 고소장을 제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소인으로서 이제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과연 피고소인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허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코인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이 수사기관에 어느 정도 해명하는 효과를 또 거둬올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남국 의원이 이 고소를 통해서 또는 이 고소를 시작으로 해서 국민들께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해명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이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게 뭐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고 그냥 판단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위냐 아니냐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듯이 바로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 허위사실 여부를 김남국 의원의 말만 듣고 허위사실로 판단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허위사실 여부를 누가 가려줘야 되죠? 결국은 검찰이 가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서둘러서 김남국 의원이 그럼 왜 고소를 했을까? 결국은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김성원 의원이 얘기하는 그 입을 막겠다. 뭐 이런 거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죠. 바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인데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조사를 받겠다면서 한 달 만에 다시 셀프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검사는 만나지 못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지난달 2일 셀프 출석 한 달여 만에 어제 다시 검찰청을 방문한 송영길 전 대표. 이번에도 검사 면담에 좀 실패를 했습니다. 정사에 들어간 지 5분도 채 안 돼서 발길을 돌렸고요. 검찰이 일정대로 수사하겠다면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송 전 대표는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고요. 서울중앙지검 청사 출입문으로 이동해서 1인 시위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수사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 마음이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잘 응하면 될 것 같다고 직격을 했습니다. 어제 송 전 대표 모습 함께 보고 오시죠. 대표님이 직접 만약에 면담이 어렵다면 변호사라도 검사님 될 수 있는지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변호사 면담도 안 되고? 담당 검사 좀 자리 비었다고 하고요. 검찰은 비겁하게 저희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민주당을 이간질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이 그러한 총대 범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또 나오셨나요? 수사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급하시더라도 이거저거 갖다가 끌어붙이실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다른 국민하고 똑같이 대응하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검찰을 향한 송 전 대표의 비판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은커녕 서면 조사도 못하고 있다면서 야당 편향적인 수사다, 정권의 사병 역할을 한다고 쏘아붙인 건데요. 그러면서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보다도 불공정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송 전 대표는 2017년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까지 거론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정면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은 자기 범죄를 수사하는데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끌어들일 만한 사안인가라면서 2017년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서도 선거에서 돈봉투를 돌리는 것과 해당 사안이 같아 보이냐고 딱 잘라 말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말 무신 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 본인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중앙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조사와 기소가 잘 됐다고 만찬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로 돈봉투를 나누어 받았던 검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대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고 이원석 검사는 윤석열 한동훈 특수부 검사 출신 패거리 찬스로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같아 보이십니까? 선거에서 돈봉투 돌리는 거하고 이게 같아 보이시나요? 본인이 다급하시더라도 뭐 이거저거 갖다가 끌어붙이실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을 위해서 돈봉투 돌리는 혐의로 지금 국회의원들 체포동의안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절차에 따라서 다른 국민하고 똑같이 대응하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송 전 대표가 어제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이제 이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검찰에 이른바 깡통폰을 내서 바로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송영길 전 대표 또 강하게 반박을 했었죠. 예, 송 전 대표가 지난 4월 이 자신의 주거지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다음 날에 수사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했었는데 근데 그 휴대전화가 기존에 이 송 전 대표가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깡통폰 상태였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가 이 깡통폰을 제출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그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런데 이 송 전 대표는 어제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이것은 깡통폰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헌법상 자기 증거 삭제는 증거인멸이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을 하려면 한동훈 장관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한 걸 두고 검찰은 깡통폰이 아닙니다. 제가 프랑스 갈 때 한국 핸드폰을 안 폐기했어요. 뭘 할 때 프랑스 폰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공한 유심 카드를 가지고 프랑스 폰을 썼던 거고요. 귀국에서 새로 핸드폰을 사가지고 일주일 쓴 거예요. 일주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검찰의 주장은 틀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제가 페이스북에 쓴 것처럼 본인에 대한 것은 증거멸체가 안 돼요. 그건 한동훈 장관부터 증거멸체로 그건 처벌해야죠. 뭐 증거인멸로 처벌을 하려면 장관님 먼저 처벌해야 된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말할 필요가 다르던가요? 한 장관이 이른바 이제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끝까지 제공하지 않았던 것 아마 그 점을 지금 송 전 대표가 들어서 역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송 전 대표는 자신이 돈봉투 살포에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지역본부장들이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는 질문에 전혀 모른다는 말을 이미 했다고 답하면서 또 법정에서 다툴 문제지 일방적인 한 사람의 진술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한 겁니다. 이는 향후 검찰 조사와 법정 투쟁까지 염두에 두고 현재까지 공개된 증거나 정황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규정하면서 신빙성을 좀 깎아내리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송영길 전 대표의 2차 셀프 출석 실패 이 부분을 두고서 지금 여야의 시각도 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송 전 대표가 검찰에 또 한 번 셀프 출석을 했다가 실패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내면의 불안이 밖으로 나오는 오버액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송 전 대표는 부르지 않고 주변 인사들만 수사하고 있다면서 송 전 대표도 답답하고 화가 났을 거라면서 송 전 대표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두둔했는데요. 각각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송 대표가 심적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미안함 나 같은 때문에 거.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울컥하는 거예요. 울분에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할 필요 없는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밖에 나와서 자꾸 시끄럽게 하고. 근데 이게 이제 국민들 시선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왜 일반 국민들이 받는 대우를 거부하고 특별 대우를 요구하냐. 누가 수사 빨리 해달라고 땡깡 부리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예. 송영길 전 대표가 5월 3일 날 귀국했어요. 네. 지금 한 달이 넘었죠. 아직도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를 부르지 않고 주변 인사들만 쥐잡듯이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다음 주 12일 날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던지지 않습니까? 네. 이거 자꾸 정치적인 의도로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답답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나 좀 조사해달라. 나 불러달라. 왜 안 불러냐? 아직도 한 달 예. 넘었는데 예. 그렇게 하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예. 돈봉투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난 다음에 지금 구속된 사람 바로 강내구청 감사인데요. 어제 이 강내구청 감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요. 당시 송 전 대표를 지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돈봉투를 살포한 정황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법무부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이 강래구시 공소장에 따르면요. 윤관석 의원은 전당대회 6일 전인 2021년 4월 26일 이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기획회의를 주재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공소장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의원들, 피고인 등이 회의에 참석해서 이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는 이 유니언 제안을 논의를 했다면서 이 회의에서 유니언을 통해 이 자당 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계획이 확정이 됐다라고 적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송 전 대표 보좌관을 지낸 박모 씨가 이 보관 중이던 6천만 원으로 300만 원씩 돈봉투 20개를 만들어서 유니언에게 줬고 유니언이 이를 이상만 의원을 비롯한 그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게 이 검찰의 시각인 겁니다. 관련해 공개된 녹취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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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그러니까.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한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얼마 전에 그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의 그 국회 체포 동의안 요청서 거기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죠. 바로 다른 캠프에서 돈을 돌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돌리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강래구 씨의 그 공소장에도 보면은요.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 이 같은 윤관석 의원의 제안이 논의됐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어제 공소장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패널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강내구 전 감사의 경우에 사실은 이 6천만 원에 이제 총 이 돈봉투 살포됐다는 게 9,400만 원인데 그중에 8천만 원 정도를 그 강내구 전 감사가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의 원천이 뭐 이제 스폰서 김 씨라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딘지는 현재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300만 원짜리 현역 의원들한테 줄 돈봉투 20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강내구 전 감사가 상당한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만들게 된 계기가 윤관석 의원이 어디서 들었다는 그 경쟁 캠프 이 돈봉투.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는 있는데 사실 수사가 여기까지 좀 확대될지 여부는 조금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뭐 대개 이 경선이나 이런 투표가 임박하면 그런 얘기들이 실제 저희 경험으로 보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구체성 있는 그 정보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아마 경쟁 캠프의 돈 봉투 문제까지 수사가 확대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최 의원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공소장이 일단 범죄 사실 자체는 돈 봉투를 제공한 부분일 텐데요. 그러면 결국에 그 돈 봉투를 주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서 다른 캠프에서도 돈을 돌린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증거로 뒷받침되는 내용들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황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어느 정도의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이 다른 캠프까지 수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누군가의 진술 이 정도를 넘어서서 객관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만한 또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좀 더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요즘 이제 경제, 민생 챙기기 행보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어제는 이제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네, 어제 오전 이 충북 청주에서 열린 평택 5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이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 이걸 약속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복선화가 완공되면 인천, 수원, 거제 등 전국 곳곳으로 고속철도가 운영되면서 전국 이 2시간대 생활권이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 충남 부여군 임천면을 찾아서 농업인들을 격려를 했는데요. 이 쌀과 보리, 도정시설과 또 가루쌀, 모판을 만드는 모습을 둘러보기도 했고 이 청년 농업인과 함께 벼 모판이 실린 이양기에 직접 탑승을 해서 이 모내기 작업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내기를 마친 윤 대통령은 마을 주민들과 느티나무 아래에 마련된 이 평상에서 새참을 함께 하기도 했는데요. 영상 보시죠. 찹쌀입니다. 찹쌀이네. 예. 이것도 찹쌀이고 한 킬로는. 종자를 키우기 위해서 물을 줍니다. 이렇게 하고 좀 이따가 이렇게 해서 씹을 이거를 이양기에다가 비단이 별로 안 오는 데가 없어요. 우리 찹쌀 일이 우리 주민분들 건강과 우리 또 여기 농업을 위하여. 윤 대통령은 얼마 전에요. 이 야당과 일부 농민단체들이 밀어붙였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그 이후에 이른바 이제 농심 달래기가 숙제로 떠올랐는데 어제 농촌 현장 방문 그런 정치적 의미도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잔치국수에 막걸리로 새참을 먹는 자리에서 주민 한 명이 취미가 뭐냐고 묻자 열심히 일하고 시간이 남으면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 한잔 하는 것이라고 답해 좌중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또 청년 농민에게는 농촌 지역도 가로쌀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가공 농장을 만드는 등 복합 지역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고요. 이 마을에 다둥이 엄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새참 자리에 초대해 직접 막걸리를 따라주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충청권을 간 어제요. 이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이 이제 항의차 찾았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고민정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이 정부의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에 항의를 하면서 전희경 대통령실 정무 1비서관에게 봉투 하나를 전달을 했는데요. 이 봉투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죠. 언론 탄압, 언론 장악이라는 말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땡뉴 뉴스를 만들어서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신 의견을 제가 관련 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 안에 들어 있으니까 대통령님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보시고 주신 말씀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오셨는데. 예. 네, 보신 것처럼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민정 민주당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이 자세한 내용은 봉투 안에 들어있으니 대통령실과 잘 논의해달라면서 이 항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건데요.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봉투 안을 봤더니 여기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백지 상태의 A4 용지 2장만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게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백지에 어떤 메시지가 따로 담긴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백지 정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던 걸까요?
네, 민주당과 고민정 의원실 등에 따르면요, 이 백지 서한을 넣은 건 실무진의 단순 실수였고 이후에 서한을 다시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은요, 지난 5일이었죠. 그동안 전기요금하고 지금 그러니까 현재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KBS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변경 개정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방통위하고 산자부에 공고를 했는데요. 야당이 저처럼 반대하는가 하면 오늘은 또 KBS 사장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현재 월 2,500원인 KBS 수신료는 한전의 전기료와 함께 부과돼서 세금처럼 의무 징수되고 있죠. 강승규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에 대해서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된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고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그 근거로 대기도 했는데요. 강 수석의 브리핑과 오늘 김희철 KBS 사장의 기자회견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총 투표수 5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6,226표가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지셨습니다. 자유토론에서는 38,000여 건에서는 TV 수신료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였고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 마련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하는 최악의 비효율적인 재원 충당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비용 낭비와 갈등만 키우는 모순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 철회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김희철 사장 들으신 대로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 처리하면 나는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지금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김희철 사장은 이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이 KBS 측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 이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강호순보다 높았다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이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최근 경찰이 정유정을 상대로 해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한 결과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지수가 28점대로 이건 이제 부녀자를 납치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사이코패스 지수보다 높았다고 하는데요. 강호순은 참고로 27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40점 만점이니까 40점이 가장 높은데 이게 나라별로 좀 기준은 다르지만 한국은 통상 25점 이상이면은 이 사이코패스로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29점을 받아서 모두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유정 역시 사이코패스로 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합니다. 네, 아직은 조금 더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이코패스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 과거 행적과 생활 환경,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등을 토대로 종합적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앞서 부산경찰청은 소속 프로파일러 2명이 투입돼서 정유정을 일주일간 면담하면서 자제력과 진실성, 또 타인과의 공감 능력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공감 능력, 결여와 또 거짓말 등의 항목에서 점수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경찰에 체포되고 또 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정유정의 거짓말이 잇따랐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정유정은 풀숲에 가방을 버리는 걸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체포가 됐죠.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정유정의 손과 가방에 남은 피해자의 혈흔을 지적하자 정 씨는 하혈을 하고 있다고 둘러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했고 산부인과 검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하혈 흔적은 없었고 경찰은 정 씨를 바로 체포했습니다.
정유정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 자기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었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신상 공개를 통해서 알려진 정유정의 지금 모습과는 또 사뭇 다른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저기 이제 MBN 보도인데요. 공개된 고교 졸업 사진은 모두 3장인데 2장은 이 신상 공개 사진처럼 안경을 쓴 모습이고요. 한 장은 안경을 벗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경을 쓴 사진은 뭐 신상 공개 사진과 뭐 비교적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안경을 벗은 사진은 이 경찰이 공개한 사진과는 꽤나 차이가 있다. 그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정유정의 일부 고교 동창들도 이 신상이 공개된 이후에 정유정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신상 공개 범죄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던지 아니면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 이후에 이렇게 졸업 앨범 사진까지 공개가 되면서 정유정이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사실 뒤늦게 알게 된 동창들 정말 충격이 컸을 듯한데요. 그런데 동창들의 기억에서 지금 정유정은 아주 특이한 친구였다.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MBN 보도에 따르면요. 정유정의 고교 동창들은 정유정을 항상 커튼 뒤에 숨는 친구로 기억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동창에 따르면 교실에서 무슨 이유에선지 정유정이 커튼 뒤에 몸을 숨기고 있는 시간이 많았던 건데요. 이런 고교 시절의 행동에 대해 전문가는 자기 몸을 감추려는 방어적 성향이 커 보인다면서 상당히 낮은 자존감을 가진 은둔형 외톨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동창들은 고교 시절 정유정이 인사를 해도 잘 받아주질 않았고 말을 걸어도 대답을 잘 하지 않던 친구라고 했는데요. 졸업 후에도 연락하는 친구가 거의 없었고 휴대전화에도 친구 연락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날다람쥐의 명연기인데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날다람쥐 한 마리가 빗자루를 잡고 들어눕더니 갑자기 대자로 쭉 뻗어버리죠. 이 무슨 일인가 놀라 지켜보니까 잠시 뒤 이 고개를 슬쩍 들어서 주위를 살피더니 다시 쭉 대자로 뻗는데요. 이게 사실 죽은 척 연기를 하는 거라면 정말 뭐 메소드급 연기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영국의 한 매체는 최근 태국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을 소개를 하면서 이 귀여운 날다람쥐가 보호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범행 현장을 꾸미고 죽은 척하는 이 명연기로 SNS에서 오스카감으로 찬사를 받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두가 이런 게 이제 행동이 보호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깜찍한 연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쉽게도 사실 진위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날다람쥐의 행동이나 전후 상황을 볼 때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은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티즌들은 영국 매체의 분석에 동의하면서 할리우드가 주목해야 할 다람쥐다, 오스카상감이다, 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